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이제 이만희 이 총회장의 시계가 보여준 어떤 뭐 이적이랄까 기적의 퍼포먼스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된다 했는데 역시나 대한민국의 정치와 검찰과 언론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네. 일단 검찰이 신천지와 관련한 영장을 기각을 했어요. 그것도 두 차례나 기각을 했죠. 왜 기각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범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혐의가 보이면 이게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소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의혹만 있다고 해서 어떻게 압수수색을 하느냐? 그거는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하는 게 법원의 역할이다. 라고 검사가 두 번이나 반려시킨 영장에 관련된 핑계를 냈다는 얘기죠. 더 정확하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지검. 그래? 그럼 더 정확하게는 대구지검의 김정환 검사. 당신 나중에 다 찾아볼 거야. 신자인지 아닌지. 아무튼 참 놀랍습니다. 이 검찰의 이런 내용은요 늘 비교하지만 조국 장관 때 있었던 100건에 넘는 무차별한 압수수색하고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 아니에요? 의혹만 가지고 어떻게 압수수색을 하냐? 그런 인권 침해가 없다. 맞아. 아니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 내용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법의 해석이? 아니 그때 당시에 장관님 딸 그 중학교 때 일기장도 가져갔거든요. 이만희 총재 임기직장이랑 장부 좀 보고 싶다야. 신천지 교회 일상적으로 들어있는 통장 잔고가 2,700 몇백억이래요. 2,700억이. 나 입에도 안 붙어. 내 10조 세인데도 현찰이 2,700억씩 쌓아놓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을까? 뭐 삼성이나 되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한 자산을 쥐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산 중에 120억을 성금을 내놓으셨지. 근데 아무도 뒷탈이 들어와서 그 성금을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120억이 돈이야? 이 양반들 1년에면 1조 원이 넘는 돈을 뿌리고 숨겨진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120억 내놓고 지금 사태를 뒤집어 씌우려고. 네. 박원순 시장은 이번에 검사비 포함한 각종 신천지 때문에 생긴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랬어요. 네, 당연히 청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박원순 시장의 권한으로는 서울시가 쓴 돈밖에 청구를 못 한다는 게 문제인 거야. 대구시 경북도지사가 나서가지고 우리가 그 비용에 대해서 청구권을 요청하겠다라고 나서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는 없더라는 거죠. 아무튼 얘기가 좀 밖으로 튀었는데, 하여튼 검찰의 수색이라든지 수색영장이라든지 뭐 이 부분에 대한 발부가 늦어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 관련해서 이제 경찰이 그리고 수색영장 없이라도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어디를 가가지고 수색영 없이 현행범으로 현지에서 예를 들어 영장을 뺏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법적인 증거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영장을 그냥 뺏어오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장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 장부가 숨겨지거나 파쇄돼서 증거 인멸될 충분한 시간을 지금 검찰이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능우 장관이 이제 코로나 검역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서 이 고발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고발한 단체가 나 이거 정체를 모르겠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명예훼손과 직무유기로 고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바로 서울중앙지검이 담당을 배정해가지고 바로 그냥 실세가 들어갔단 말이지. 이 또 알려드려야지. 형사 일부에 정진웅 부장검사가 이걸 맡아서 한다고 하는데
야, 검사해야 될 건 안 하고 검사들이 뭐 나중에 뭐 또 방역이 더 중요하다 그래놓고 방역의 핵심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예, 영장으로 압박하고 있다. 수사로 압박하고 있다. 이거 검찰 이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사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학생이라고 주장하는 해커가 신천지 홈페이지를 털었죠. 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단순하게 홈페이지만 들어갔고 이 표지만 바꾼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그 명단을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진위가 안 나와. 명단을 실제로 확보를 했는지, 그러면 확보를 했다 그러면 어떤 서버에 그 명단이 보관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던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 오늘이죠. 10일입니다. 어제군요. 그 인터넷 매체를 통해가지고 명단 일부가 유출됐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인터넷 매체요? 언론사? 그러니까 언론사가 아니라 어디 포털이 됐든 어디 뭐 홈페이지가 됐든 일부 명단이 유출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유출된 명단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커라는 친구가 중학생인데 정말 중학생인지 몰라요. 그냥 지가 중학생이라 그래. 근데 이 해커가 5만 명 이상의 명단을 가지고 있고 만일에 검찰에 명단 협조를 안 하면 정부에 협조를 안 하면 나 이거 깐다? 그래갖고 비교하게끔 나 이거 깔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서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10일 날 일부가 유출됐다는 고발이 있자마자 이 해커를 체포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바로 발부가 됐다는 거죠. 즉 명단을 안 내놓고 있는 신천지에 대해서는 영장이 반려가 되는데 그 명단을 훔쳐서 내가 이거 공개할 거야 하고 있는 해커에 대해서는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있다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딨어, 진짜로.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5일 날부터 얘가 협박을 했는데 전혀 진전이 안 되니까 10일 날 일부러 흘렸대요, 어디다가 내용을. 그러니까 바로 이 해커에 대한 체포에 들어갔다. 경찰이. 아무래도 검찰은 지금 있는 사안에 직접적으로 관련할 마음이 없지 않은가 싶어요. 하긴 뭐 그도 그럴 게 전 국민의 80% 이상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방역이 먼저다.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뒤로 빠졌잖아. 이건 니네만 잘하면 될 것 같아. 누가 말해도 누가 생각해도 이게 이상한 거거든요. 이 와중에 월요일 날 스트레이트에서 이제 모 씨의 장모, 윤석열 씨의 장모라고 하는 분의 일종의 이제 그 사기 사건에 관련된 자기 고백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제 사위가 이 모든 걸 알고 있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위한테서 나중에 얘기 들어가고 혼났네, 뭐 파혼을 당할 뻔했네, 어쨌든 막 이러면서 윤석열한테 모든 거를 정보를 주고 받은 듯한 뭐 이런 류의 인터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총장이 직접 과거에 직접 개입을 했다라는 증거는 될 수 없겠죠.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왜 그 사람은 원래 그 개인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전혀 깨끗한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네. 아무튼 그런 사람이라고 치더라도 뭔가 이제 유착 관계에 관련된 의혹이 나온 거는 맞단 말이에요. 맞잖아. 내가 그 사람 의심하지 않아. 내가 꼭 그 사람이 장모를 위해서 억지로 수색을 중지시키고 사건을 기소시키고 어디에 청탁을 해서 이걸 무마했네 라고 말한 적 없어. 난 그런 생각이 1도 없어요. 1도. 하지만 이런 의혹에 대한 내용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오죽하면 스트레이트에서 그 방송하던 MC가 그럽디다. 2,000명의 검사 여러분, 누구든지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수사하실 그 마음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우리 가진 자료 다 드릴게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검찰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를 할 아무런 지금까지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취할 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진행자가 놀리잖아. 검찰
누구 용기 있는 사람 와서 이거 한번 물고 가서 걸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말 주옥 같은 이름들 나옵니다. 일단 윤석열 씨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했어요. 사위로만 나왔어요. 그리고 왜 그런 거니? 김건희 씨, 네. 그리고 건희 엄마 최 씨, 네. 거기에 또 이제 성남 땅 얘기 나오다. 요건 명박이네 땅일 건데, 네. 그 다음에, 나경원 씨 남편, 김재호 판사 얘기 나왔죠. 그러게요. 네. 거기에 이제, 좀 지나서 이제 로만손 시계 대표, 김기문 씨 나왔고요. 아시죠? 박근혜 시계가 로만손에서 제조했던 거, 로고 들어간 거. 거기에, 홈앤 쇼핑 얘기 나왔고, 차병원 나왔습니다. 네. 성형수술하고 연관된 차병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은기 중수부장이, 부인 명의로 이제, 홈앤 쇼핑 주식을 샀다. 이런 얘기까지 줄줄이 나왔어요. 야, 이게 한꺼번에 나오고 나니까, 처음에, 하나하나씩 꺼내냈을 때는 부대찌개가 무슨 맛일까 싶지만, 이걸 한꺼번에 끓여냈을 때 그 환상적인 맛의 기대처럼,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항상 등판하는 사람만 등판을 하는 것 같아. 아니, 늘 의심하던 사람이 등판해. 근데 이 늘 의심받는 사람은 이번에 이제 11번째 고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조사가 안 들어가잖아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줄 테니까 검사님, 나와서 검사하세요. 이거 제발 좀 기소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얘기가 없더라는 거야. 참 놀랐습니다. 네. 검찰찌개, 네. 검찰 섞어찌개, 과연 언제까지 무시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야당이 이 코로나 대책위원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야당과 최대집이라고 불리는, 돼지 아니고 최대포집도 아니고 최대집이라고 불리는 대한의사협회 회장님께서 정치적 프레임으로 혐오 선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범학계예요. 이게 사람 이름 아닙니다. 학계를 초월한 코로나 대책위원회를 해체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왜 정치질이야? 라고 하면서 그나마 이제 과거 메르스 때부터 국내 감염병이라든지 방역 관련된 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왔던 학계, 이게 완전히 이제 순수한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무슨 직위가 있다든지 조직이 있다든지 보수가 있는 모임이 아니라 학자들이 서로 자신들의 어떤 지적 역량을 도와가지고 정부를 보조해 보려고 하는, 정부에 자문을 하려고 하는 말 그대로 순수한 민간 자문기구인데 이거를 강제로 폐쇄를 시켰다는 거예요. 강제로 폐쇄시켰다고요? 국가에서 그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해산시킨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해산이란 말도 우습지. 왜냐면 모인 거 자체가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고 주도하던 그룹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임이나 이러한 발표를 하려고 하는 의사들의 입을 막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최대집 이 사람은 사실 전문의도 아닙니다. 이게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병원밖에 내릴 수 없는 의사이고 나이도 젊어요. 저랑 비슷한 또래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의사 면허가 한 2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2만 개. 네. 2만 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 5천 명 정도는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현장에 거의 없대요. 네. 그냥 면허만 있는 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전체 의사 중에 활동하는 의사가 15,000명인데 의사협회라고 하는 데서 모여가지고 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의사협회에서 활동하는 인원 6,000명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이제 지금 의사협회에 가입돼 있고 활동하는 사람 수가 굉장히 편향적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어버이 모임 같은 데 참석하고 정말 극렬 보수 숙골의 입장을 대변해온 최대집 같은 사람이
이 회장을 맡고 연임을 하면서 이 반정부적인 기조를 만들어내고 가짜 뉴스들을 양산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최대집이가 주장하는 게 딱 하나예요. 중국 입국 금지 조치를 안 해갖고 코로나가 이렇게 퍼졌다는 거거든. 이것도 100% 신천지 논리 아니에요. 야당의 논리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 논리를 들고 들어와서, 그 국경 폐쇄를 꾸준하게 주장을 했었고,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일종의 이제 그 반론이 그 협회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왜? 의사들도 WTO 권고안을 봐도 그렇고, 이게 국경을 막는다고 해갖고 그 사람들이 100% 막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경을 터놓고 사람을 받으면요. 그 사람들을 체크해갖고 그 사람들의 건강 상태나 방역 상태를 추적할 수 있게 생기는데, 밀입국을 해버리면 또는 불법 입국이나 다른 위장을 해갖고 와서 들어오고 숨어버리면 그 사람들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글로벌리즘한 시대에서 국경 폐쇄에는 사실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게 WHO의 권고고, 그리고 실제로 이탈리아나 뭐 이란이나 다른 국가들, 베트남이나 싱가포르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 그게 사실로 드러나 있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지가 정부 비판을 하면서 그쪽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진짜 제대로 된 양심 있는 의사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최대지비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아마 그 사설병원, 그러니까 거대 병원 대단 하청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가 의료 사회주의를 하려고 한다는 거야. 뭐냐면 정부가 공공병원이라든지 공공 비용을 늘려가지고 이거를 확대하는 게 의료 사회주의라는 거야. 그러면서 마스크는 왜 정부로 책임지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부가 의학적인 뭐 의료 수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병원의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자체가 전부 다 의료 사회주의라는 거야. 그 의료 민영화는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의료 민영화를 100%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놈이 놈이라고 하면 안 될까? 에이, 어때? 오늘 어차피 뭐 옐로 카드는 미리 받았는데 막 갑시다. 이 최 씨의 이 주장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공공병상 확보율이 10%에 불과해. 10%.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그 공공의료원들이 다 폐쇄가 됐단 말이에요. 선진국 OECD 같은 경우에는 공공병상의 비율이 73%나 돼. 평균이 73%예요. 어느 국가를 가나 어느 정도 소득이 있고 OECD 수준에 가는 국가들은 70% 이상의 공공병동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만일에 입원이 필요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 환자들을 국가가 복지 차원에서 맡아서 운영해주고, 개인 병원들은 개인 연구나 개인 진료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꾸려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이게 적다는 거예요. 90% 이상이 의료재단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의료 수가를 너무 세게 때리고 있는 거거든. 뭐 박근혜가 들어가는 하루에 1,000만 원 넘는 이런, 재벌들이 가는 3,000만 원 넘는 이런 병상들은 차제에 치더라도 일상적인 4인실, 2인실을 이런데도 제대로 너무 비용이 비싸가지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6인실을 찾고 최대한 또 그 6인실은 모자라서 병실 입원 횟수를 이런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개입을 끊고 국가가 완전히 의료계에서 손을 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정말 쓰레기 같은 최 씨가 있는데, 아니, 지금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봤을 때도 전 세계적으로 의료 민영화의 폐해를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나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제 다른 외국들 같은 경우에 이제 중증 환자가 이렇게 확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런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 시스템이 아예 안 드러나고 있고요. 그나마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중국에서 마저도 감염병 사태가 확산되니까
뭐 국가 의료로도 이걸 해결 못하는 사안들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이 많은 20만 가까운 그 검사 수치를 가지고 거기에 드러난 환자들을 분류해서 격리와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이게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고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이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정부가 잘못해서 사태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야. 해대집 같은 야당 입장에서는 신천지에 신자도 나오지도 않는다니까. 얘네들은 신천 지점에도 안 갈 거야 아마. 아무튼 의사협회, 의사가 이렇게 완전히 협회는 이제 개망나니로 굴고 있지만, 실제 많은 민간 의료 지원자들이 이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안모 씨만 빼고,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대구나 경북 지역의 의료 현장에 와서, 무임으로 봉사를 하면서 지금에 있는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꼭 금전적인 보상을 떠나서 이분들이 진짜 진정한 의사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는 의료인으로서 뭐랄까요 뭐 무슨 제가 무슨 수상을 주고 뭐 이럴 건 아닙니다만 이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의 노고와 업적을 기릴 수 있는 뭐 백서의 발간이라든지 이러한 데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일종의 공덕비 같은 거는 꼭 하나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해봅니다. 이건 과거에 태안 그 기름, 또 그거 생각하니까 삼성중공업 생각나. 태안 기름 유출 사태 때 집에서 헌옷가지와 수건을 챙겨가가지고, 자비로 바닷가에 돌과 바위를 닦아내셨던 우리 150만 자원봉사자들의 힘하고 똑같은 기적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때 저희 아버지도 갔다 오셨거든요. 아버지도? 네. 돈 받고 가신 거 아니고? 무슨 소리예요? 네. 저분 아버지는 겁나게 꼴보수신데. 무슨 소리예요? 아무튼, 꼴보수 집안에서 난, 진보적인 확진자, 보미 작가 아버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도 많이 변하셨어요. 네, 그래야죠. 네. 여기에, 이제, 뭐랄까, 시계의 영향일까요? 박근혜의, 옥중서신, 나이씨. 이게 무슨 독립투사도 아니고, 정치범도 아니고, 이 박근혜 옥중서신의 정치적 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죠. 네. 사실 이제 그 조원진이라든지 태극기 부대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배신일 거예요. 네. 태극기 부대를 밀어줘야지, 유일하게 극성 지도, 그러니까 지지와 열성을 보여주고 있는 변함없는 지지 세력인데, 거기를 군소 세력으로 폄하를 하고 황교안을 밀어줘라 라고 얘기를 던진 거죠. 네. 결국 이제 황교안을 밀어줘라 라는 메시지 안에는 황교안 내가 이만큼 힘을 쓰고 있으니 이 대구 지역 공천에 대한 특히 달서구를 비롯한 나의 텃밭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는 네 맘대로 낙하산을 꽂지 마라는 일종의 뭐랄까요, 경고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뭐 황교안은 덥석 이걸 또 물었죠. 황교안이 이걸 물자마자 바로 이제 뭐 선거 위반 논란이 막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민주당 비대위원을 했던 김종인이 황교안과 손잡고 당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정말 뭐랄까요,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이념과 무슨 목적으로 당을 하는지 정말 이 정도 되면 미친 통닭이라고 하는 별명이 딱 맞지 않을까. 맞잖아, 미통닭당? 네. 미친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안 통하는 데다가 닭이 끼어 있어요, 지금. 이 미친 통닭들이 지금 제1당이 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공천 우리 잘하고 있어요. 인력 물갈이 잘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 맡기면 다 망해요. 야당 보세요. 지들끼리 비례선거 하겠다고, 비례선거 당 만든다고 해서 지지멸렬하고 있잖아요. 비례 관련된 그 당 만들면 국민이 회초리를 때린대요. 너는 몽둥이로 조져야 돼. 에?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든 지금 있는 이 사태가 가라앉아 가고 있는 데 대한 굉장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정부가 추경안을 처음에 6조 2원 6조 2천 얘기했다가 지금 11조 아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한 20조 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재난지역 그러니까 그 재해 있는 지역 쪽에 상공인들이나 지금의 이제 어떤 그 지역 통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가격리를 통해서 그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일종의 그 특별지원금 같은 거를 줘야 된다. 뭐 1인당 얼마씩 지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들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항상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포퓰리즘. 이게 총선을 의식해갖고 돈을 뿌려서 그 사람들을 매수하려고 한다라는 논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지들이 폭탄 예산 끌어다 쓴다 그래놓고 사람도 지나다니지 않는 농로에다가 도로 포장하고 가로등 켜고 하는 거는 정상인 거고,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니네 지역구잖아. 니네 지지 기반층, 니네가 평생 동안 거기서 꿀 빨아먹던 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닥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면 포퓰리즘이고 정치적인 매수라고 얘기해? 야, 차라리 돈을 뿌려가지고 표를 살라 그러면 그 지역 아닌데 주겠다. 나라를 팔아서 찍어주는 분들이 그쪽 분들인데 거기에다가 정치적 목적으로 표 좀 얻어보겠다고, 국민들 비난을 받아가면서 수십 조씩 예산을 투여하겠다고 하는 지금 이 정부의 어떤 이 너무나 공정한 이 진심을 이따위로 편의하는 놈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저질 정장은 아주 효과가 짱이야, 짱. 네. 결국 얘네들이 이제 그 정부에 대한 마타도 전략으로 작전을 바꾼 것 같아요. 최근에 지난주에 봤을 때 이제 최고 이슈라 그래야 되나? 네. 최고의 가짜 뉴스, 1번 가짜 뉴스는 뭐였을까요? 그 마스크. 아니죠. 마스크는 대도 못해. 어디로 갔나? 잘 뽑아놨는데 없어졌어요. 사진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만희가 악수를 문재인과 이만희 떴다라고 하는 가로 세로 연구소에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가짜 뉴스였죠. 네. 그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그 어떤 노인하고 악수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찍어놓고 이 사람이 이만이다. 그래서 이미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시도를 했었죠.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행히 이 노인분이 살아계셔서 직접 반박을 하고 나오셨어요. 근데 이건 기사에 안 납디다. 이분 인터뷰는 최현철 씨라고 90세 그 함경북도 출신 그 탈북자죠. 그래서 이북 5도 성진시민회장 뭐 이런 걸 지나셨대요. 그래서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위원이라든지 뭐 건국대 원로이사 같은 데를 역임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당시가 언제냐면 2012년 10월에 이북 5도 원로위원 자격으로 효창운정대에서 있었던 그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참석을 했다가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였죠.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그 당시 후보를 만나서 악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진을 가지고 이만희와 만났다. 이만희와 정치적 연관관계가 있다는 가짜뉴스를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뿌리고 이거를 한참 한 3일을 떠들었어. 3일을. 응? 근데 아직도 그 뉴스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심지어 그 방송을 올렸던 유튜브 업체 그 방송 자체도 내리지도 않아서 사과는 둘째로 치고 이마만큼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로
어떻게든 신천지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박근혜 시기가 나타나기 전에 이만희를 고소했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자기가 이름을 지어줬다고 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고소했는데 이만희 시기가 딱 드러나자 여기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신천지와 미통당의 연관성을 가짜 뉴스로 뿌리는 사람들을 전부 고발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만희에 대한 고발 얘기는 없어진 거고 이만희하고 새누리 그러니까 신천지가 지금에 있는 자한당, 새누리당, 미통당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기사도 다 가짜 뉴스고 명예훼손이니까 다 고발을 하겠다 이러고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입장이 바뀐 거지. 우리가 남이가가 제대로 먹힌 거죠. 사실 따져놓고 보면. 결국은 그 시기에 하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검찰과 정치권과 언론이 지금 이만희 밑에 바짝 엎드려 버린 꼴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네들의 위세가 그만큼 대단했다는 거예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리고 그네들이 뿌린 자금을 받고 그네들이 장학생으로 키운 언론인과 정치인과 법조인들이 지금 우리 도처에 깔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에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오늘 녹화뉴스에서 단독 보도 나온 거 보셨어요? 오늘? 네. 오늘 못 봤는데 늦쯤 자서. 대구시장 권영진 대구시장하고 신천지와의 그 커넥션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단독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거? 위장봉사단체. 위장봉사단체? 네, 위장봉사단체가 대구에 많더라고요. 이 위장봉사단체들이 무슨 대구에 무슨 그 늪지 보호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모임도 가지고, 이런 행사들을 했고, 실제 거기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고, 굉장히 많은 그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인 걸 알면서도 참석도 많이 했을 뿐더러, 대구시가 국고를 털어서 한 1억 6천만 원 정도를 그동안 행사비 보조까지 해줬더만요. 근데 전혀 본인은 몰랐다고 합니다. 네, 지금도 모르는 것처럼 같이 해요. 문제는 대구시의 이러한 기만이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 오늘 단독 보도 보면은 대구시장 상도 받았다고 해요. 대구시장 상만 받았어요. 국가유공자 상도 받고 대구시가 추천해가지고 이 단체들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아주 득식을하게 봉사상들도 많이 탔어. 문제는 이러한 유착관계를 숨겨주기 위해서 너무나 노골적으로 신천지를 보호하다 보니까 신천지의 그 범죄 활동 아니면 지금도 지속되는 확산 활동을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신천지가 모든 교인들을 나와서 자진해서 검사받게 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추가 감염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단 감염들 안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있는 신천지인들의 활약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신천지에 누락돼 있는 비밀교회, 위장교회들이죠. 위장교회들이 수십 곳에 달하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전국에 63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만희가 직접 관리하는 일종의 핵심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핵심 교회 25곳의 명단은 애초에 정부에 제출할 때부터도 빼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명확한 신천지 교인들과 신천지 교회 그리고 각종 그 공부방 같은 숨겨져 있는 시설의 전수조사란 말이에요. 대구 신천지 관련한 그 접촉자 감염률이 82%를 넘고 있어요. 대구 지역이나 경북 지역 안에서 이 신천지를 통해서 감염된 사람의 숫자가 82%를 넘고 있고 전국적인 감염을 다 포함해서
생각을 하면 90% 이상의 확진자들이 사실상 신천지와 연관관계를 갖고 있단 말이야. 애초에 대한민국에 신천지가 없었으면 우린 코로나 이미 끝났던 거란 말이지. 그럼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일개 종교단체일 뿐이고 피해자일 뿐이고 감염의 주범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솔직히 그 문제가 구로 콜센터 사건도 영향을 주잖아요. 거기서 벌써 신천지 신도가 2명 나온 걸로 확인이 됐고, 또 한마음 아파트, 대구 한마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입주자의 거의 대부분이 신천지 신도였던 것도 좀 찝찝하고. 뭐 보미 작가 미리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 한마음 아파트부터 얘기를 하자면 네, 저희가 대본이 없거든요. 한마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신천지와 동의어예요. 어머, 신천지가 쓰는 소름 끼쳐. 그 모든 그 뭐죠? 봉사단 이름이 전부 다 한마음 봉사단입니다. 청년 조직도 한마음 청년. 그리고 무슨 뭐 체육대회를 해도 한마음 체육대회. 그러니까 한마음은 신천지하고 동의어예요. 아파트 이름이 한마음이었다는 거지. 이 아파트를 대구가 직접적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복지센터 안에다 지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센터 안에 입주자들 중에 75% 이상이 신천지 신자였다는 거야. 그리고 이 아파트에 대한 그 사람들을 모집할 때 종교가 뭐냐라고 써놓는 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교란에 신천지를 써놓으면 그냥 배정을 해줬나 보지. 대구가 얼마나 물가가 비싸요. 그렇죠. 임대료 5만 원짜리 아파트인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너무 큰 혜택을 보고 있는 뭐 복지 차원에서 한다면 잘한 거지만 거기가 물가는 비싼데 대구가 전국에서 그 발전 속도는 꼴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세금 폭탄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살만한 거라는 거 아니에요. 142명 중에 94명이 신천지인데 그 중에 절반이 이미 감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신천지가 장악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가 10곳이 더 있다는 겁니다. 대구시장은 이거를 무작위로 선벌해서 보냈다는 거야. 근데 이 지역, 그러니까 이 아파트 안에서도 확진자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게 2월 중순이에요. 2월 19일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이 역학조사를 3월 4일 날 시작을 한 거야. 격리 조치도 3월 1일 날 했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이미 10일 전에 19일 날 환자가 나왔고, 24일에 13명이 한꺼번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격리를 아예 안 했다는 거야. 격리 조치를 열흘 이상을 안 하다가, 뒤늦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격리 조사를 했고, 또 이러한 입주 특혜와 여기 이런 감염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영진 시장은 감추려고만 했었고, 이거를 대구 MBC가 먼저 터트리게 되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자신은 몰랐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발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취재 비하인드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요즘에 대구 MBC가 굉장히 열일을 하고 있어요. 단독도 그렇죠? 많이 내고. 근데 이제 대구 MBC 홈페이지에 어떤 그 입주자, 암흑의 입주자께서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도 조금 이상한 커넥션이 느껴진다 해서 취재를 하게 된 거죠. 선의의 입주자가 이상해요. 우리 아파트에 너무 환자가 많아요. 라고 제보를 했던 것 때문에 확인을 해보니 이러한 집단 거주지가 나타난 거죠. 팔수록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그렇게 취재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권영진 시장이 공식적으로 밝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20일 가까이 숨겨온 거야, 권영진 시장은. 이건 명백하게 숨겨온 거예요. 자, 여기에 방송에 나가지 않는 팁을 제가 한 2가지만 더 드린다면. 참고로 권영진 시장은 지금도 기자들한테 말을 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아무도 들은 적이 없는데 자기는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놀라운 또 하나의 그 주장은 거기에 주거하고 있는 미혼 여성들, 이 독거하고 있는 여성들, 젊은 여성들 대부분이 간호원이거나 간호조무사라는 거예요.
진짜요? 직업군이? 대부분 간호원이나 간호조무사가 많다는 거지. 음.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추가로도 하다 보니까 전국에 퍼져 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종사자 가운데 신천지 신자로 밝혀진 사람만 1363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0명 가까운 간호원들이 전국에서 요양병원 봉사가 아닌 일을 하는 거지.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간호원이나 요양보호사로 하고 있는 거고, 검사를 안 받고 있다고 하는 신천지 신자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의 직업이 대부분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이 추가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병원을 통해 가지고 이 확산을 고의를 일으키려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의심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이제 주거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임방이라든지 뭐 오피스텔 같은 데다가 무슨 공부방 같은 거 이런 거 문화센터 차려놓고 이런 거는 이게 이제 눈에 띄어. 그리고 그 조직적인 활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폐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모여서 단체로 모여 있는 숙소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강제적인 폐쇄도 어렵거니와 적발이 어렵다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분당 서울대병원도 그 직원이 신천지 신도여서 그렇게 일이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신천지 신도가 숨어서 전염시킨 예로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정부 청사 안에 공무원도 있었고요. 이제 줌바 댄스 아줌마는 좀 특이한 경우인 것 같아. 이분이 신천지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JMS다. 그러니까. 그래서 도찐 개찐 아니냐라는 말도 있긴 있는데. 똑같이 내려온 것에서 이제 뿌리가 달라진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의혹의 폭을 확대해 보자면, JMS를 추수하러 갔던 신천지 아줌마가 줌바를 배운 게 아니야.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묻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사회 곳곳에 다 퍼져 있으니까. 네. 응? 심지어 이번에 무슨 교회죠? 병원이죠, 병원. 그 병원에 있는 주차하는 아저씨가 사실은 신천지 환자였다. 근데 이분이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병원 옥상에 있는 교회를 추수하러 간 신천지 추수꾼이었던 거야. 심지어 거기에서 장로까지 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성가대까지 지휘하시는, 누구도 독실한 신자인 줄 알았는데. 그러게 굉장히 신실하시네. 굉장히 신실하신 일종의 이제 고첩 한 분이 드러나면서 도대체 얘네들이 얼마까지 추수꾼을 뿌려서 사람들을 휘어잡는지 정말 그래서 그 명단이 필요한 거야. 도대체 어디에 암약해서 블랙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면 지금의 이와 같은 부분 드러나는 집단 감염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걔들은 자기가 신천지인 걸 감추고 거기에 근무하는 의도는 딱 하나야. 결과적으로 감염을 시켜서 이게 전 사회적인 상황인 거고 신천지의 탓이 아니다. 100% 신천지 탓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눈에 보이기로는. 절대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불행요원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 분당 서울병원 직원도 그 자체적으로 직원 중에 신천지 있으면 내가 지켜주겠다, 비밀 보장해주겠다 했는데도 안 밝혔던 거죠. 보미 작가한테 너는 왜 남자를 안 사귀니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라는 멘트랑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어떤 뚜렷한 목적을 위해서 완전히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불행요원들은 사실상 신천지가 미리 찝어서 알려주기 전에는 찾아낼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지. 이거 무슨 첩보 영화 같아. 지금 있는 상황은. 아무튼 방금 이제 얘기가 또 돌아갔지만 이 집단 숙소에 대한 부분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집단 감염의 일종의 중요한 히드라로
하이브로 봐야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강원도가 최근에 이제 신천지 전수조사 과정 중에 89, 강원도에서만 89곳의 숙소시설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들 안에 신천지 교인들이 주변에 아무도 안 하려고 주민등록도 안 하고 그냥 모여 살고 있는 쪽방촌 같은 아파트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중에 89개 중에 40개가 원주에다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0개들 중에 한 단지에서 막 16가구, 9가구 이런 특정 아파트 단지에 몰려갖고 생활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확인된 신도들만 1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강제적인 폐쇄 조치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숙소니까.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자는 방이기 때문에 무슨 뭐 모임방이나 이런 것처럼 위장교회처럼 강제 폐쇄가 안 된다는 거야, 아직까지. 이것도 빨리 뭐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 민기적거리는지 모르겠어. 검찰의 민기적거림 이전에 진짜 각 지자체장의 강력한 행정력으로 이거를 선폐쇄하고 후에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시켜야 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강원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충북 지역에도 27곳 이상이 발견이 됐고 지금 상태로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허가해주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명단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네. 명단만 있으면 그쵸. 금방 출연할 수 근데 있으니까요. 그 명단을 명확하게 저쪽이 내놓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네? 그 명단이 지금 다 파쇄됐을지 어떻게 알아? 작가님, 응? 그거 다 데이터로 쌓아놓고 있는 거 아시죠? 신천지는. 그 지문으로 출석도 확인하고 그 그렇지. 데이터는 얼마든지 복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기술력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서버를 포렌식. 내놓을까? 내놓으면 찾아올까? 정말 검찰이 거기까지 들어가갖고 자료를 확보할까? 국정원 안에 있는 것도 안보를 이유로 해서 못 털어본 검찰이? 왜 중학교 일기장도 갖고 가는 사람들이? 그럼 차라리 중학교 일기장이면 털어보기가 쉽지. 아무튼 이 명단을 확보하기 전에는 지금 이 지리한 전쟁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로 돌아가자면 인천에 24곳, 광주시에 광주시에도 상당수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 뭐 아무튼 신천지 관련한 숙소들이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지는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권영진 시장이 자꾸 이렇게 이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너 뭐 있지? 입장을 내죠. 너 부인 신천지 신도라는 말이 있던데 기자 이렇게 물어보면 어땠을까? 이만희 씹새끼 한번 해봐 라고는 안 물어봤다고 합니다만 아무튼 자꾸 이러한 질문이 오는데 관련해 갖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안수 집사야. 응? 예수 장로교회 나 장로교회 안수 집사인데 어디 나한테 신천지라고 라고 오히려 대노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너 나중에 장부에 이름 나오면 어쩌려고 그러니 창피해서. 네. 계좌를 추적해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계좌 추적. 그만큼 정확한 건 없을 것 같은데. 야, 보미 작가가 또 은근 예리한 부분이 있네. 네. 직접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친인척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았을 가능성은 뭐 충분히 보입니다만 너무 음모론을 가지 맙시다. 우리는 공평무사를 추구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는 이제 대구시하고 경북 쪽에 계속 늘어나는 사실은 지금 대구 경북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추가 확진자가. 신천지에 대한 조사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어들 거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매일 2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이제 4차, 5차 감염 이후에 여파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뭐 고이든 비고이든지 간에 자신이 감염자인지를 모르는 확진이 안 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퍼뜨리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퍼뜨린 사람이 야 너 이제부터 병 걸렸어라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무증상인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이거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잠잠해질 때까지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개인 희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격퇴시킬 수 있는 자기 이 방역과 자기 격리가 필요한 상황인 거거든요. 아무튼 뭐 순조롭게 지금에 대한 사안이 정리될 수 있도록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리를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게 격리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확진된 사람들을 집에서만 이게 이제 자가격리를 시키기에는 솔직히 뭐 안 좋은 사례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확진자이면서 돌아다녀 버리는 사람 뭐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죄송한데 왜 이렇게 내가 뜨끔하는지 모르겠어. 확진자 얘기 나올 때마다. 네가 많이 쪘어 지금. 그래서 그래. 보미 작가가 요즘 코하고 볼하고 높이가 비슷해졌어요. 아파서 아무튼 그래 어제. 붓기라는데 붓기가 계속 유지되면 살이야. 근데 이런 이제 그 중증 환자 말고 경증 환자들 너무 많이 이제 확인되고 있는 수천 명의 경증 환자들을 안전하게 격리시킬 수 있는 경증 환자 수용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수용 시설이 사실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대구 경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네, 생겨야죠. 사실 다른 데는 특별히 이 센터를 운영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면 이미 지자체들이 늘어나는 확진자에 대비해서 뭐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가지고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전체 그 방역 담당 숫자가 말하자면 그 검진자의 10배수의 그러니까 10분의 1에 이르는, 그러니까 한 명에서 10명씩 맡아서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어디 지자체는 그만큼의 지금 방역 전문가를 예비해놓고 있고 시설을 준비해놓고 있는데도 있는데, 정작 대구 경북 안에 이런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감염자랑 이제 관찰자들이 많이 생기고도 있지만, 그 대비를 한 것도 가장 허술하고 전국에서. 그리고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대응하는 지금 모습도 굉장히 허술하죠. 그래서 더 많이 생겨야 돼요, 거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경북학숙이라고요. 경산에 그 대학생 기숙사로 활용되던 시설이 있었어요. 경북 경산.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경산도 지금 이상할 정도로 확진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거기도 이제 일종의 위험 지역으로 선포가 돼 있는 지역인데 그 안에 이제 대학생들 한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룸 같은 시설이겠죠. 이 경북 학숙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만일 이거를 이용한다고 치면 767실로 지금 이제 요 격리 치료자의 거의 50% 가까운 숫자를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시설이었어요. 근데 경산 주민들이 거기 가고 왜 도심지에다가 사람들을 몰아 넣느냐, 그쪽에다가 위험 환자를 몰아 넣느냐, 아니 안전 격리해서 완벽하게 방역하고 잘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쪽 정작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이거를 못하게 해갖고 결국은 폐쇄가 됐다는 거예요. 경북 폐쇄가 아니라 지정을 취소해서 거기를 만에. 이용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도심지 너무 가까워서 그렇다고 경북지사도 동의를 하는 바람에 빠지게 했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내 집 가까운데 환자들 수용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싫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대구 경북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그리고 대구 경북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부라든지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보기에는 참 너무 자기 이기주의가 아닌가? 이래서 그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60% 가까운 숫자가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 도대체 어디까지 해줘야지 나오는 거지? 이 와중에 권영진의 지지율은 왜 오르지? 라고 하는 의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이 뭐가 미몽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미몽에. 잘못된 꿈과 잘못된 정보에 젖어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집단 감염 사태는 중국인 때문도 아니고, 정부의 방역이 잘못돼서도 아니고, 대구 지역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대구 지역에 있는 신천지라고 하는 교가 지금에 있는 집단 감염의 시작이었고, 그 감염을 해서 전국이 희생당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들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이 사태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나가라! 불행요원들아, 계속해서 퍼뜨려라! 라고 하는 지령을 받고 시작된 이 불행요원들이 아직도 전국에서 암약하면서 새로운 감염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지옥을 만든 악마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상황. 아니, 걔네들을 대변해주고 걔네들을 오히려 감싸주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 경북 경산 그 주민들이 시위하는 걸 보면서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는 또 안 됐어요. 워낙 또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는 아니, 이게 상황이어서. 제대적으로 보도가 되면 엄청난 역풍이 일 걸 알기 때문에 언론사도 알고 그런 내용을 안 알려요. 여기서 수용 못한 사람들을 중증병원에 있는 데는 광주에 있는 의료원에서, 그리고 이러한 경증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을 전라도 광주에서 내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이 보도가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정작 경북 경산 주민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우리 아이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어이가 없었던 게, 그러면 본인 아이한테는 창피하지 않으신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똑같아지면 안 되니까. 광주 시민이 전한 메시지를 한번 얘기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멘트는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만, 민주화의 동지의식을 갖고 우리가 먼저 도와야 된다고 광주 시민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뭔가 어떤 그 보수와 진보 진영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두 도시지만, 사실은 이 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4.16이 있었고 5.18이 있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싹 텄으며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을 자부하는 그런 도시들이에요. 경제적으로는 다 어렵죠. 네.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혜택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양쪽 지역들의 어떤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전국 대비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태에서 이런 사태를 대응하고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는 자세는 너무 다르지 않나 싶어요. 2월 초에 광주시장이 지금 3월 초군요. 코로나에 관련된 대구 지역에 대한 지원을 얘기를 했을 때 광주 시민들의 반응은 너무 늦었다 이 자식아. 좀 더 일찍 했어야지. 우리가 도와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거악이라고 불려왔던 군사정권을 비롯한 독재정권, 적폐, 보수들을 싸워서,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를 세우고, 또 지금의 어떤 검찰개혁을 이뤄가는 이 모든 과정들 안에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그 깨어있는 시민들의 노력의 근본이 뭘까를 저는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는 자각이에요, 자각. 내가 저들과 다르다. 나는 저들의 의견을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에 있는 여론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 나는 내가 본 것, 내가 판단한 것, 내가 믿고 싶은 신념대로 활동한다라고 하는 자기 자각에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뉴스를 듣고 계속해서 어떤 잘못된 미디어 안에 있다 보면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회사 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회사에 가 있으면 9시에 사장이 들어오자마자 종편을 틀어요. 그래놓고 자기한테 오는 카카오톡으로 오는 그 많은 가짜 뉴스들을 저한테 보내줍니다. 봐라 이 새끼야.
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지금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이 중국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라가 다 망하고 있다. 막 이런 가짜 뉴스들을 보라는 듯이 저한테 막 보내. 점심에 식당을 가잖아요. 식당에 있는, 식당에서 왜 다, TV 조선하고 YTN을 틀어놓고, 정부 욕하는 방송들을 틀고 있나 이해를 못하겠어. 네. 하여튼, 24시간 들려오는 가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저기에, 포기를 해버리면 정말 암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자각을 합니다. 뭐가 잘못되고 뭐가 그런 것인지 알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맞는 것인지를 자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신념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방역당국 잘했죠. 정부 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낼 힘은 우리 자신들의 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스스로 경계하고, 이런 거를 너무 의심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스스로를 차별화하는 생활 태도를 통해서 내가 마스크를 쓰고 손세정제를 쓰고 사람들 많은데 안 가고 이 사태에서 혹시라도 내가 걸렸을 때는 내가 먼저 스스로 격리해서 딴 사람은 피해 없이 이 상황을 줄인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어떤 자각의식?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거든요. 이게 경멸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잘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우리가 극복해 온 거예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키는 정부가 지금에 대한 코로나 발생 이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떻게 해야만 지금 이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부와 이러한 투명한 정보 공개 시스템은 우리 역사에도 없었고 지금 지켜봐요.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신종플루가 있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때는 마스크 자체가 없었어요.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안 했습니다. 지금도 과거에 신종플루 때 우리가 어떻게 마스크도 없이 약도 없이 타미프루를 밀수입해서 먹어가면서 76만이 넘는 감염자 속에 260명 이상이 죽었던 사태를 까맣게 잊어놓고 지금은 나라 망할 듯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때 정부와 지금의 차이는 역할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이 경계하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만에 이만큼이라도 장례식이 2월 2일 날 있었으니까 끝났으니까 2월 2일로 지금 딱 한 달 만에 퍼진 이 미중류의 대지역 감염 사태를 슬기롭게 정리해가고 있는 거예요. 선거를 한 달 앞둔 국면에서 정치를 한다고 하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민 의식들을 보면서 또 한 번 대한민국의 긍지를 느끼는 계기가 됐어요. 충분히 긍지를 가질만 합니다. 우리가 이 사태를 잘 마무리를 짓고 나면 명예 또 대한민국이 가지는 어떤 자부심, 자긍심 이걸 떠나서 경제적인 부분 안에서도 엄청난 파급 효과들이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방송을 잠시 끊고 전 세계의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한 리얼한 리포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합니다. 팬데믹 특집. 네. 우리 정부를 믿고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과 그리고 활동력 그리고 이 뛰어난 위기 극복의 어떤 DNA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역경을 지금 반쯤은 헤쳐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한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직도 잘못된 정보에 그리고 보수 여건에 굉장히 악질적인 이건 정말 반국가적, 반민족적이고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닌가 싶은 도대체 지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내 조국과 내 국가의 경제와 내 혈육들이 희생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놈들을 지원하지 마시고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치가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들여다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